번호는 그대로인데 전화벨은 울리지 않습니다. 제 휴대폰을 켜는 순간 가슴이 철렁합니다. 화면에 떠 있는 시간을 봅니다. 오후 3시 47분. 아직도 아무것도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연락 목록을 스크롤합니다. 맨 위에 있는 아들, 그 아래 딸, 그리고 며느리, 모두 제가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입력해 놓은 이름들입니다. 이름은 정말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전화벨은 울리지 않습니다. 첫 번째 충격. 지난주 아들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회사에서 차장으로 승진했다고 들었거든요. 아들의 친구 엄마한테서요. 자식의 승진 소식을 엄마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서 먼저 듣는다는 게 얼마나 슬픈지 아십니까? 그래도 축하한다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정성스럽게 썼습니다. 긴 메시지는 아니었지만 마음을 담았습니다. 아들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도 담았고, 이 일이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길 바라는 마음도 담았습니다. 당신도 자자해서 아들한테 축하 전화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당신도 아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하지만 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제 마음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그 메시지를 보낸 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정확히는 30일입니다. 매일 세고 있거든요. 아들은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읽음 표시도 없습니다. 어쩌면 읽지 않은 걸까요? 아니면 읽고도 모르는 척할까요? 그 생각에 밤새 뒹굴었습니다. 어제도 뒹굴었습니다. 오늘도 뒹굴겠지요. 내일도요. 카톡 목록을 다시 봅니다. 제 메시지가 있습니다. 축하한다는 메시지. 그 아래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얀 여백만 있습니다. 그 여백이 제 가슴에 칼처럼 박힙니다.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정말 뭘 잘못했을까요?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이었을 때 수학 성적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저는 채찍질 대신 함께 문제를 풀어줬습니다. 밤 11시까지 함께 앉아서요. 당신은 옆에서 차를 마시고 계셨어요. 제가 피곤해하면 당신이 다리를 주물러 주셨어요. 그렇게 3개월을 버텼습니다. 아들의 성적이 올라올 때까지요. 아들이 대학 갈 때 학비를 위해 제 목걸이를 팔았습니다. 엄마가 결혼할 때 주신 금반지도 팔았습니다. 그 반지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아십니까? 엄마 손에서 제 손으로 건네질 때 엄마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합니다. 이건 우리 가게의 보물이다. 너는 이걸 지키다가 너의 딸에게 물려줘야 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엄마의 목소리가 지금도 들려요. 하지만 저는 그 반지를 팔았습니다. 아들의 학비 때문에요. 엄마가 돌아가신 후라 엄마는 모르고 가셨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뭘 한 건지요. 아들이 회사 들어갈 때는 전세금을 내줬습니다. 당신이 번 돈 중에 일부는 뺐지만 제 퇴직금의 절반을 줬습니다. 제가 노후를 위해 모아놓은 돈을 줬습니다. 그때 당신이 말렸어요. 이건 당신의 노후 자금이잖아. 이렇게 써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하냐고요. 하지만 저는 들었습니다. 아들이 전셋집을 구하지 못해서 얼마나 답답해했는지 들었어요. 아들의 목소리에 있던 좌절감, 그걸 듣는 게 제 가슴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냈어요. 그때 아들은 제 손을 꼭 잡고 엄마 고맙습니다. 꼭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당신도 울었어요. 그 순간 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우리 아들이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이런 아들이 있으니까 삶이 의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 달이 지나도 답장이 없습니다. 혹시 제가 뭐라고 잘못 말한 건 아닐까요? 축하한다는 말이 너무 뻔하진 않았을까요? 아들이 저를 미워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들이 저한테 진저리가 났을까요? 엄마는 늘 뭔가를 강요한다고 생각할까요? 그 생각들이 제 마음을 자꾸 비틀었습니다. 더 깊은 상처. 딸은 더 압니다. 얼마 전 예고 없이 딸 집에 나타났다가 크게 혼났습니다. 딸이 문을 열자마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연락도 없이 왜 나타났어?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식을 만나러 가는데 연락을 해야 한다니요. 세상에, 제가 딸을 낳아 기르지 않았나요? 제 품에서 자라지 않았나요? 그런데 이제는 약속을 잡고 가야 한다니요. 아들 집에 가는 것도 앞으로는 반드시 사전에 연락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손자가 공부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손자라고 했을 때 제 가슴에 불이 타올랐습니다. 제 손자입니다. 저는 할머니입니다. 당신은 할아버지입니다. 우리가 손자를 만나는 것도 이제는 달력에 동그라미를 그려 기다려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집에서 울었습니다. 조용히 울었습니다. 욕실에 들어가서 울었습니다. 당신이 없는 줄 알았는데 당신이 문 밖에서 들었다고 나중에 말해줬습니다. 당신도 울고 있었대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대요. 당신도 할 말이 없었대요.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는 언제든 우리 집에 오셨어요. 연락도 없이 오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어요. 엄마 아빠가 오셨으니까 밥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옷을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자식의 도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세상이 바뀌었나 봅니다. 세상이 바뀌고 사람들의 마음도 바뀌었나 봅니다. 부모의 역할도 달라졌나 봅니다. 달력을 봅니다. 12월 25일에 작은 빨간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아들 집에 가도 되는 날입니다.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에만 손자를 볼 수 있다니요. 그날까지 몇 날이나 남았을까요? 5일입니다. 5일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손주를 만나기 위해, 내 할머니 같은 손주를 만나기 위해 5일을 버텨냅니다. 5일 동안 뭘 하면서 시간을 보낼까요? 집에서 손주가 좋아할 만한 음식을 준비할까요? 주부 경험담 있잖아요. 며느리한테 미움받으면 손주도 잘 안 봐줍니다. 그래서 저는 조용히 음식을 준비합니다. 손주가 좋아하는 떡볶이를 만들고, 손주가 좋아하는 계란말이를 만들고, 손주가 좋아하는 초코칩 쿠키를 만듭니다. 당신도 도와줍니다. 당신은 샐러드를 만들어요. 건강한 음식도 챙겨야 한다고 하면서요. 그렇게 준비한 음식들을 담을 도시락을 생각해 봅니다. 딸이 뭐라고 할까 생각해 봅니다. 또 이것저것 챙겨왔냐고 할까요? 손주한테 안 좋다고 할까요? 아니면 고맙다고 할까요? 고맙다는 말을 듣고 싶어요. 하지만 그런 말을 들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손주는 제가 그렇게 만든 음식을 얼마나 잘 먹을까요? 손주가 할머니를 기억하고 있을까요? 지난번 만난 게 언제였더라요?
6개월 전이었습니다. 6개월이면 얼마나 긴 시간일까요? 손주는 손주의 나이가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릅니다. 손주 입장에서는 거의 1년이 같은 거예요. 거의 다시 처음 만나는 거예요. 손주가 저를 기억할까요? 아마 몸뚱이는 기억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가슴은 기억할까요? 할머니의 손길이 그리울까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그리울까요? 모르겠어요. 시간의 무게, 뒷마당으로 나갑니다. 겨울 해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기 산 너머로 떨어지는 해를 봅니다. 붉게 물드는 하늘을 봅니다. 저 해는 분명히 내일 또 떠올 것입니다. 내일도 이 시간에 같은 자리에서 뜨고 같은 시간쯤에 떨어질 것입니다. 자연은 그렇게 규칙적입니다.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제 삶은 어떨까요? 제가 볼 수 있는 해가 몇 개나 더 남았을까요? 의사는 5년이라고 했습니다. 암 진단을 받은 지 벌써 2년. 남은 시간이 3년이라는 뜻입니다. 3년이면 길까요? 짧을까요? 3년이면 1095일입니다. 1095번의 해가 떨어질 것입니다. 1095번의 밤이 올 것입니다. 1095번의 아침이 올 것입니다.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숫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생명이라고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1095일 동안 뭘 할 수 있을까요? 뭘 하고 싶을까요? 뭘 해야 할까요? 남은 3년 동안 아들은 몇 번이나 저를 찾아올까요? 딸은요? 손주는요? 제가 없어진 후에야 돌아올까요? 그때는 제가 없는데요. 그렇다면 제가 남은 시간 동안 준비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제가 남겨줄 수 있는 게 뭘까요? 돈일까요? 아니면 추억일까요? 아니면 후회일까요? 그 생각에 밤하늘을 봅니다. 별도 많지만 제 마음은 더 검습니다. 정말 검습니다. 당신이 뒤에서 내 어깨에 손을 얹습니다. 차갑지? 집에 들어가자. 당신의 목소리가 부드럽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그 목소리도 위로하지 못합니다. 외로움의 질감, 혼자라는 게 뭔지 압니다. 겨울 추위 속에서 혼자라는 게 뭔지 알아요.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오늘은 전화가 올까 하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울리지 않습니다. 오후에 문을 열 때마다 누군가 찾아올까 해봅니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저녁에 휴대폰을 들 때마다 메시지가 왔을까 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도착하지 않습니다. 제 친구 영순이는 요양원에 들어갔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버렸다고 했어요. 내 아들이 나를 요양원에 넣었어.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영순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이 나한테는 되지 말라고. 내가 살아있을 동안은 당신이 요양원 같은데 가는 일 없을 거라고.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때 영순이가 웃었어요. 고마워.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영순이의 눈빛에는 희망이 없었어요. 절망이 있었어요. 하지만 요즘 생각해 봅니다. 내가 없어진 후에 당신을 요양원에 보낼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들일까요? 딸일까요? 아니면 당신이 혼자 그런 결정을 하게 될까요? 당신은 혼자가 되면 뭘 할까요? 당신은 나한테만 기대하는 사람이에요. 당신이 뭘 해야 할지 몰라요. 당신은 내가 정해주는 시간에 일어나고, 내가 만든 밥을 먹고, 내가 정해주는 시간에 잔다고요. 나 없이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런 생각을 하면 더 절망감이 들어요.
내가 죽어야 할 일이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당신을 독립적으로 만들어야 하고, 아들과 딸에게 당신을 부탁해야 하고, 내 무덤 위치를 정해줘야 하고, 내 장례식을 어떻게 할지 정해줘야 해요. 이 모든 게 내 책임이에요. 하지만 3년밖에 안 남았어요. 3년 동안 이 모든 걸 할 수 있을까요? 당신이 받아들일까요? 아들과 딸이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내 준비는 모두 무의미할까요? 내가 없어진 후 아무도 내 말을 듣지 않을까요? 회상의 무게. 아들이 3살 때를 기억합니다. 아들이 제 치마를 붙잡고 따라다녔어요. 엄마, 엄마. 그 목소리가 지금도 들려요. 정확히 어떤 톤이었는지 기억해요. 그 목소리가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기억해요. 아들이 밤새 울 때 저는 아들을 안고 거실을 돌아다녔어요. 당신은 침대에서 우리를 봤어요. 그 순간들이 제일 행복했어요. 아들이 여름 물놀이를 좋아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업고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들이 자꾸 제 목을 졸랐어요. 엄마 나, 엄마 나. 그러면서도 제 등에 딱 붙어 있었어요. 아들의 심장이 제 등에 닿아 있었어요. 제 심장과 아들의 심장이 가까워 있었어요. 그 무게가 지금도 느껴집니다. 정말 그 무게가 선명합니다. 딸이 태어났을 때를 생각합니다. 딸의 손을 처음 봤을 때 제 가슴이 어떻게 뛰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작은 손이 있다니. 이렇게 작은 손이 내 손을 꼭 잡고 있다니. 세상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진심으로 아름다웠습니다. 당신도 울었어요. 당신이 병원 복도를 거닐며 우셨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어. 아이가 깨어났어. 그렇게 우시면서 웃으셨어요. 그렇게 자란 아이들. 이제는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피곤함이 묻어나 있습니다. 부담감이 있습니다. 어쩌면 미안함이 있을까요? 아니면 짜증일까요? 제 가슴이 자꾸 아팠습니다. 제가 뭘 한 걸까요? 제가 언제 아이들의 마음을 잃었을까요? 아들이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일까요? 당신이 학교 일로 바빠지면서 저에게 짜증을 내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왜 이렇게 구박하냐고요? 딸도 마찬가지였어요. 대학에 들어가면서 저에게 눈을 맞추기를 거부했어요. 제가 그들을 너무 많이 사랑한 걸까요? 너무 많이 챙긴 걸까요? 아니면 너무 적게 사랑한 걸까요?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소외의 경험. 마을 부녀회에서 저를 빼놨습니다. 이모께서 우연히 알려주셨어요. 부녀회 모임이 있었는데 엄마는 왜 안 왔냐고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회장이 말했대요.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쉬라고 했대나요. 쉬라니요. 30년을 함께한 모임인데. 저는 그 모임에서 많은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아들도 함께 컸고 딸도 함께 컸습니다. 당신도 함께 했습니다. 우리는 그 모임에서 웃고 울었습니다. 누군가 아플 때 함께 병문안을 갔습니다. 누군가 죽으면 함께 장례를 치렀습니다. 누군가 결혼할 때 함께 축하했습니다. 30년이요. 30년을 그렇게 함께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필요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나이가 많으니까 쉬라니요. 누가 정해줬어요? 누가 이렇게 결정했어요? 제가 쉬고 싶었나요? 제가 모임에서 나가고 싶었나요? 아무도 내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냥 결정해버렸어요. 나이 많은 늙은이.
우리와 달라. 그렇게 생각한 거겠죠. 당신이 저를 안으려 했어요. 괜찮아. 우리가 있잖아.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지만 우리라고 해서 모든 게 괜찮아지나요? 나는 나 자신으로 존재하고 싶었어요. 남편의 아내로서만이 아니라, 아들과 딸의 엄마로서만이 아니라, 그냥 영순화라는 한 사람으로 존재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세상은 저를 개인으로 보지 않았어요. 제 역할로만 봤어요. 그 역할이 끝나면 저도 끝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이 먹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조금씩 세상에서 빠져나가는 거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마치 바다에 떠 있다가 조금씩 물속으로 가라앉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불안의 밤들, 밤이 제일 무섭습니다. 밤이 오면 당신이 옆에서 자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제 가슴이 철렁거립니다. 내가 없어진 후 당신이 어떻게 살아갈까? 그 생각이 계속됩니다. 당신은 제 목소리를 듣는 것으로 자신이 살아있다고 느낀다고 했어요. 당신이 없으면 내가 누구인지 몰라지겠다고 했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미안했습니다. 미안하면서도 동시에 제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미워졌습니다. 당신을 남겨두고 가야 한다는 게 미워졌습니다. 세상이 미워졌습니다. 왜 저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밤 2시에 깬 적이 많아요. 혹은 처음부터 못 자는 밤도 있어요. 그럼 당신을 바라봅니다. 당신의 얼굴을 봅니다. 당신 얼굴이 유해로 보이는 적도 있어요. 이건 마지막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당신과 함께 자는 마지막 밤일 수도 있다고요. 그럼 당신을 자꾸 들었다 놨다 해요. 당신의 발을 잡았다 놨다 해요. 당신의 손을 꼭 잡아요. 당신이 깨기도 했어요. 뭐해? 그렇게 물어봤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당신은 알아요. 제가 뭘 하고 있는지 알아요. 제가 당신을 놓지 않으려고 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당신은 더 깊이 자려고 노력해요. 당신도 지쳐 있어요. 당신도 힘들어 있어요.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임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하지만 아이들은요. 아이들을 바라봤을 때 제 가슴은 어떤 감정으로 가득 찹니다. 사랑도 있고, 분노도 있고, 서러움도 있고, 포기의 기분도 있습니다. 이 모든 감정이 한 번에 들어와요. 너무 복잡해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내일 아들에게 또 카톡을 보낼까요? 아니면 당신이 보내라고 할까요? 당신이 아들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아빠입니다. 엄마가 자꾸 울고 있습니다. 그렇게 썼어요. 하지만 아들은 답이 없었어요. 2주일이 지났는데도요. 3주가 됐어요. 이제 거의 한 달이 되려고 합니다. 당신도 포기했어요. 더 이상 아들에게 메시지를 보내지 않으셨어요. 당신도 상처받으셨어요. 당신의 아들에게서, 당신의 손자에게서. 세상 모든 부모들이 이런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걸까요? 두 번째 부 삶의 지혜와 처세술. 받아들임의 시작. 이 시점에서 저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자식이 옆에 있고 누군가는 혼자 남겨집니다. 누군가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누군가는 제한된 시간 안에 모든 걸 마무리해야 합니다. 이것이 인생의 참된 모습이라고 한 철학자가 말했어요. 우리는 불공평함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자유로워진다고요.
제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처음에는 화났습니다. 왜 하필 나냐고 외쳤습니다. 하늘에 주먹을 불끈 쥐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50대에 가고 누군가는 80대에 갑니다. 누군가는 예고 없이 가고 누군가는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가집니다. 나는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아직도 볼 수 있습니다. 아직도 느낄 수 있습니다. 아직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 질문이 더 중요하다고 깨달았습니다. 의사가 주신 나머지 시간, 3년이라는 기간, 이걸 저주로 볼 수도 있고 축복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축복으로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늘을 마지막이라고 알고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알아요. 제 끝을 알아요. 그래서 오늘을 더 소중히 할 수 있어요. 자식들의 거리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무한정 소유할 수 없습니다. 자식들도 자신의 삶이 있습니다. 자신의 세상이 있습니다. 자신의 무게가 있습니다. 아들이 답장을 보내지 않는 것도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가 바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미안해서 못 보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답장을 보낼 말을 못 찾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직장에서의 스트레스가 많아서 엄마의 메시지도 제대로 받아들일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 가슴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마음이 조금 넓어졌습니다. 내가 전부인 줄 알았던 세상이 아들 중심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아들에게도 아들의 우주가 있고, 아들의 현실이 있고, 아들의 고통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그 우주의 중심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렇게 깨달으니 아들을 원망하는 마음도 줄어들었습니다. 아들을 미워하는 마음도 줄어들었습니다. 오히려 아들을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아들도 힘들겠구나. 아들도 뭔가를 헤쳐가고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혜로운 관계의 거의. 한 위대한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무와 나무 사이에 거리가 있어야 햇빛이 들어온다고요. 부모와 자식 사이의 거리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가까우면 둘 다 숨을 쉴 수 없습니다. 너무 멀어도 외로워집니다. 하지만 적절한 거리 속에서는 둘 다 각자의 햇빛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햇빛 아래서 자신의 뿌리를 내리고 자신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딸이 연락을 해달라고 한 것도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갑자기 나타나면 딸은 놀라고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딸의 삶이 흔들립니다. 딸의 하루의 리듬이 깨집니다. 하지만 미리 연락이 오면 딸은 준비할 수 있습니다. 마음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딸도 엄마를 맞이할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따뜻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리를 두는 것이 미움이 아니라 존중이라고요. 사실 제가 요구했던 건 무엇일까요? 저는 아들에게 무엇을 요구했을까요? 승진했으니까 엄마한테 알려줘야지. 엄마가 제일 먼저 축하해야지. 엄마한테 전화를 해야지. 이런 식의 무언의 요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아들도 힘들었을 거고, 아들도 고민이 많았을 거고, 아들도 불안했을 거예요. 나이 든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자식에게 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식이 나를 찾아오길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식이 나를 기억하길 강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자식이 올 때 따뜻하게 맞이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바쁠 때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힘들어 보일 때 먼저 물어보지 않고 조용히 차를 태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이 든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라고 깨달았습니다. 비를 내준 것, 전셋집 자금을 내준 것, 밤샘 과외를 해준 것, 이 모든 것들이 나중에 보상받으려는 마음이 섞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당신도 나를 이렇게 대해야지. 이런 식의 거래적 사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참된 사랑은 다릅니다. 참된 사랑은 그냥 주는 것입니다. 되돌려받을 생각 없이 그냥 주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시간에 저는 그런 사랑을 하고 싶습니다. 아들에게도 딸에게도 당신에게도 손주에게도 그냥 주는 사랑을 하고 싶습니다. 보상받지 않는 사랑을 하고 싶습니다. 혼자임을 받아들임, 고독함과 혼자임은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둘을 혼동합니다. 하지만 이 둘은 명확하게 다릅니다. 고독함은 감정이고 혼자임은 상태입니다. 혼자인 상태에서도 고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으면 몸이 혼자여도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옆에 있습니다. 당신만 해도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과 내 손을 잡고 있다는 것, 당신의 호흡을 듣는다는 것, 당신이 나를 필요로 한다는 것, 이것들이 제 마음을 채웁니다. 이것들이 제 고독을 덜어줍니다. 그리고 아직 볼 수 있는 생명들이 있습니다. 뒷마당에 나무도 있고, 길에서 만나는 고양이도 있고, 해가 떨어지는 모습도 있고, 여름 해는 다시 올 것이고, 봄꽃도 다시 피울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제 마음의 말을 걸어옵니다. 그렇다면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생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깨달음에 도달하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을까요? 거의 70년이 걸렸습니다. 정말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깨달았다는 것이 다행입니다. 아직도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아직도 변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혼자임을 받아들인다는 건 다른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전화벨이 울리길 기다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문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아들이 연락이 올 때까지 밤을 지새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대신 내가 주도적으로 내 시간을 채워나간다는 뜻입니다. 내가 읽고 싶은 책을 읽고,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내가 만들고 싶은 음식을 만들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당신과 나누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당신도 함께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당신도 아들의 침묵 때문에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당신은 다르습니다. 아들은 아들의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들이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나보다 먼저 이 경지에 도달했나 봅니다. 남편이 아내보다 더 현명할 수 있다니요. 이런 생각도 드네요. 죽음 앞에서의 성찰. 3년이 남았다고 해서 비관적으로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내일을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우리와 같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젊은 사람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뇌졸중으로 갑자기 의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내일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런데 내가 3년이라는 기간을 안다는 건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시간을 어떻게 쓸지 계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후회가 생기지 않도록 정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죽으면서 후회하는 것 중 하나가 정리하지 못한 인생입니다. 말하지 못한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 못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그런 후회가 없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집안의 물건들도 정리하고, 제 마음도 정리하고, 관계도 정리하고, 이 모든 과정이 매우 치유가 됩니다. 마치 집을 깨끗이 청소할 때 마음도 함께 깨끗해지는 것처럼요. 죽음은 나쁜 게 아니라고 생각해 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내가 이 모습으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뿐이지 내가 남긴 것들은 남습니다. 내가 사랑한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습니다. 내가 보살핀 것들은 계속 자랍니다. 내가 심은 뒷마당의 나무는 계속 자랄 것이고, 내가 제공한 사랑은 누군가의 마음속에 씨앗이 되어 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죽음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받아들일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의 순환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태어나고 자라고 결실을 맺고 쇠퇴합니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이것에 거슬러 가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대로 가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오래된 철학자 에픽테투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죽음 자체가 아니라 죽음에 대한 판단이라고요. 죽음 자체는 중립적입니다. 죽음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죽음에 대해 나쁜 판단을 내리면 그때 두려움이 생깁니다. 역으로 죽음을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면 두려움은 줄어듭니다. 불안도 줄어듭니다. 남은 시간을 더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겨질 사람을 위한 사랑. 지금 당신에게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제 생각에는 당신이 나 없이도 잘 살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요리를 못한다면 차라리 냉동실에 음식을 가득 채우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당신이 혼자 외로워할까봐 걱정된다면 당신의 친구들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해달라고 부탁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당신의 형제들과 더 많이 만나라고 권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저는 이미 당신의 친구들을 알아요. 당신의 친구들이 착하다는 것을 알아요. 그들도 당신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당신이 혼자가 되지 않을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당신이 나를 찾아올 거라는 생각을 내려놓으려고 노력해요. 대신 당신이 해야 할 것들을 챙겨드리려고 해요. 당신이 혼자가 될 때를 대비해서요.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것. 내가 없어진 후를 생각하는 것. 그 사람이 혼자가 아니도록 준비하는 것. 그 사람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남겨질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당신에게는 아들이 있습니다. 딸이 있습니다. 손주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모두 당신을 돌볼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모두는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당신을 챙길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당신이 스스로 자신을 챙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있을 때는 내가 당신을 챙겼지만 내가 없을 때는 당신이 당신을 챙겨야 합니다. 이제 저는 당신을 계획적으로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요리할 수 있도록 간단한 것부터 가르치고, 당신이 심부름할 수 있도록 함께 다니고, 당신이 당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대화를 유도하고, 이 모든 것이 당신을 위한 선물입니다. 현재의 소중함.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이 순간은 다시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옆에서 자는 모습을 보는 이 순간, 이것이 다시 올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당신이 만든 밥을 먹는 이 순간, 이것이 다시 올까요? 당신이 제 팔을 잡고 아침 산책을 가는 이 순간, 이것이 다시 올까요? 뒷마당으로 나가서 해가 지는 모습을 보는 이 순간, 이것이 다시 올까요? 아마도 다시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순간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 순간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순간의 빛에 눈을 맞춰야 합니다. 이 순간의 감촉을 느껴야 합니다. 당신의 손의 온기를 느껴야 합니다. 당신의 호흡의 리듬을 느껴야 합니다. 당신의 존재가 내 옆에 있다는 사실을 느껴야 합니다. 이것이 명상이고 이것이 삶을 사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자꾸 미래를 걱정합니다. 다음 달을 생각합니다. 다음 해를 생각합니다. 내일 아들에게서 연락이 올까 생각합니다. 손주는 나를 기억할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건 지금입니다. 지금 이 순간입니다. 이 순간을 잘 살면 자동으로 미래는 좋아집니다. 아니, 미래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이 이미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불완전한 미래를 위해 완전한 현재를 포기하는 것. 이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합니다. 당신이 나를 안아줄 때 휴대폰을 만지작거립니다. 당신이 나에게 이야기를 할 때 다른 곳을 봅니다. 당신과 함께 밥을 먹을 때 아들의 침묵을 생각합니다. 이것들이 모두 현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멈추기로 결심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안아줄 때는 당신의 발만 느낍니다. 당신이 이야기를 할 때는 당신의 목소리만 듣습니다. 당신과 함께 밥을 먹을 때는 밥의 맛만 느낍니다. 이런 식으로 현재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전화벨의 울림을 기다리지 않기. 전화벨이 울리지 않는다고 해서 외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자가 오지 않는다고 해서 사랑받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자식이 방문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신의 가치가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가치는 다른 사람의 인정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가치는 내 안에서 나옵니다. 나는 누군가의 엄마입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나는 엄마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당신의 아내이고 친구의 친구이고 길에서 만난 사람들의 인사를 받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의 역할이 아니라 전체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역할에서의 실패나 거리감이 내 전체 삶을 정의하지 못합니다. 아들이 나를 축하해 주지 않았다고 해서 나는 실패한 엄마가 아닙니다. 딸이 나와의 거리를 두었다고 해서 나는 버려진 엄마가 아닙니다. 손주가 나를 자주 보지 않는다고 해서 나는 원망받는 할머니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나 자신에 대한 판단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관계의 현상일 뿐입니다. 현상에 대한 판단이 나 자신에 대한 판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살아있는가? 그렇습니다. 나는 숨을 쉬고 있습니다. 내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내 눈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합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자식을 놓는 지혜. 자식을 낳는다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자식을 키운다는 것도 어렵지만 자식을 놓는다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아마도 모든 부모가 알고 있을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요. 자식을 놓는다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식을 온전히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자식을 놓을 때 자식은 자유로워지고 진정으로 나를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자식에게 밧줄을 감으면 자식은 도망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자식을 놓으면 자식은 스스로 나에게 돌아옵니다. 한 위대한 부모 교육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떠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사람이라고요. 자식이 내게서 완전히 독립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렇게 했을 때 자식은 나를 찾아옵니다. 의무가 아니라 사랑으로 찾아옵니다. 부모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자식이 원해서 찾아옵니다. 아들에게 더 이상 답장을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아들이 연락할 때까지 밤을 지새우지 않겠습니다. 딸에게 더 이상 자주 만나기를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손주를 달력에 동그라미를 그려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대신 그들이 올 때 감사하겠습니다. 그들이 연락할 때 기쁘겠습니다. 그들이 필요로 할 때 도와주겠습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부모의 길이라고 깨달았습니다. 또한 자식을 놓는다는 것은 자식의 선택을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아들이 제 메시지를 무시한다면 그것은 아들의 선택입니다. 아들도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를 존중하는 것. 이것이 정말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아들의 선택이 나를 상처 주더라도 나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들도 자신의 삶을 살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들의 침묵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아들이 나를 무시하고 있다면 그것이 아들의 선택입니다. 나는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는 내 할 일을 합니다. 나는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들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남은 시간의 의미, 3년은 짧습니다. 정말 짧습니다. 하지만 3년 동안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과의 추억을 더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남겨줄 것들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관계들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혹은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아들이 나중에 후회할까봐 미리 편지를 써 놓을까요? 그 편지에는 뭘 써야 할까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위해 뭘 했는지를 세지 않겠습니다. 대신 내가 너를 미워한 적이 없다는 걸 쓰겠습니다. 내가 너를 존중한다는 걸 쓰겠습니다. 내가 너의 선택을 이해한다는 걸 쓰겠습니다. 내가 너의 행복만을 원한다는 걸 쓰겠습니다. 아니면 딸에게도 편지를 쓸까요? 딸에게는 뭘 쓸까요? 내가 너에게 거리를 두라고 했을 때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하지만 이제 나는 그것이 너의 선택이었고 너의 경계였다는 것을 이해한다고 쓰겠습니다. 그것이 너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나도 그것을 존중하겠다고 쓰겠습니다. 손주에게는 이런 편지를 쓸까요? 할머니가 보내는 편지. 할머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할머니가 너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할머니가 있을 때 자주 만나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 하지만 할머니는 너를 항상 생각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할머니가 없어진 후에 너에게 남겨질 추억들. 그런 것들을 써놓겠습니다. 남은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 이 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느끼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걸으면서 이 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느끼겠습니다. 뒷마당에 혼자 앉아 해가 지는 것을 보면서 이 세상이 얼마나 신비로운지 느끼겠습니다. 밤에 당신의 호흡을 들으면서 내가 여전히 사랑하고 있고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만듭니다. 거창한 것들이 아니라 이런 작은 것들이 내 삶을 채웁니다. 이런 작은 것들이 가장 귀합니다. 고독 속의 행복. 행복은 외로움의 반대말이 아닙니다. 행복은 고독 속에서도 가능합니다. 사실 가장 깊은 행복은 고독 속에서 찾아집니다. 왜냐하면 그때 내가 본질적인 것들을 보기 때문입니다. 본질에서 벗어난 모든 것들이 제거되고 오직 존재만 남기 때문입니다. 뒷마당에 혼자 앉았을 때 제가 느끼는 평온함. 이것이 행복입니다. 해가 지는 모습을 봤을 때 제 가슴에 오는 아름다움. 이것도 행복입니다. 당신의 호흡을 들었을 때 느껴지는 감사. 이것도 행복입니다. 이 행복들은 다른 사람에게서 오지 않습니다. 내 안에서 옵니다. 내 감각에서 옵니다. 내 영혼에서 옵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영적 깨달음이라고 부르고 누군가는 명상이라고 부르고 누군가는 노년의 지혜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부르든 간에 이것은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직접 느끼고 있다는 뜻입니다. 고독이 두렵지 않으면 더 이상 두려울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두려움의 근본이 고독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피하고 싶은 두려움, 혼자가 될까봐 하는 두려움, 사랑받지 못할까봐 하는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의 근본에는 고독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독을 받아들이면 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고독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더 이상 상대방에게 뭔가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움으로 상대방을 통제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진정한 연결이 생깁니다. 결론 전화벨이 울리지 않아도 번호는 그대로입니다. 아들 이름도 그대로고 딸 이름도 그대로입니다. 며느리 이름도 그대로고 손주들 이름도 그대로입니다. 연락 목록에는 모두 그대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전화벨이 울리지 않는 것도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모든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리는 것도 아름답지만 울리지 않는 것도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제 자신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인생이 무엇인지 묻고 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저를 다시 발견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당신이 옆에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해가 떨어집니다. 내일 또 떨어질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3년이 남았습니다. 불확실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 3년 동안 저는 남은 것들을 정리하고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온전히 살겠습니다. 이것이 저의 남은 여정입니다. 이것이 남은 날들을 사는 방식입니다. 아들에게 더 이상 답장을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아들이 행복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딸에게 더 이상 자주 만나기를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딸의 삶을 존중하겠습니다. 손주에게 더 이상 할머니를 기억하길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우리가 만날 때마다 따뜻한 추억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은 당신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당신이 나 없이도 잘 살 수 있도록 준비시키겠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습니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전화벨이 울리지 않아도 우리는 함께입니다. 당신은 내 옆에 있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진정으로 충분합니다. 뒷마당에서 해가 떨어집니다. 내일 또 떠오를 것입니다. 그 뒤에도 또 떨어질 것입니다.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재산도 천천히 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자연이고 이것이 우주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나도 이 법칙 속에서 나의 시간을 온전히 살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해와 함께, 별과 함께, 이 모든 것과 함께 남은 시간을 채워나가겠습니다.